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까지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기업들 가서 한국 노동자들도 돈 많이 벌어 오셨잖아요. 저가 수주 경쟁 우려가 있다. 핵심 요지 중에 하나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위시한 아라비아 반도예요. 중국 기업과 한국 기업이 지금 저가 수주 경쟁으로부터 과연 이길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대표적으로 좀 유망할 것 같은 게 기존에 있던 것들이 아니라 완전 새로운 탈바꿈된 산업들이 생겨난 겁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반미주의자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향하는 건 탈미, 실용적 탈미다. 작가님, 근데 저희가 지금 네옴시티, 네옴 프로젝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는 이걸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이 중동 국가들이 투자를 하는 것에 있어서 당장 이 체감상으로 확 와닿진 않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국민들 삶 자체가. 그래서 과연 이 프로젝트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들어가서 돈을 벌고 올 것이느냐, 결국 우리나라 입장에서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아마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요즘에 또 기사를 보니까 한미글로벌이라든지 그 성신양의 이런 건설 관련된 기업들이 또 네옴 프로젝트에 대한 수주를 또 따내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설 기업들이 이번 기회를 토대로 좀 기회를 잡는 건가에 대한 생각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 기업들 확실히 수주 잔고에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 PMC 프로젝트도 계속 따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조금 신중하게 보셔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건설주,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건설주가 좁은 의미의 건설주가 있는데, 좁은 의미의 건설주는 반드시 기회이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 사실은 제1차 중동붐에 대한 한국 사람들은 막연한 향수가 있어요.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까지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기업들 가서 한국 노동자들도 돈 많이 벌어 오셨잖아요. 근데 그때를 보면은 지금이랑 구도가 많이 다르다. 한국이라는 나라랑 사우디라는 나라가 둘 다 친미 국가로, 사우디는 당시 오펙이 성공하면서 갑자기 국부가 늘어났고 국가 전반적으로 인프라 구축 사업 해야 됐고, 친미계 국가랑만 사업을 할 수가 있었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빠르게 건설업이 올라가면서 저가의 고숙련 노동자를 공급할 수 있었다. 근데 이 조건들 중에 지금 사우디랑 한국 역학구도에 들어맞는 게 몇 개나 있느냐라고 생각하면은 많지 않다. 그러니까 1차 중동붐이랑 1차 중동붐 이후에 2차 중동붐, 3차 중동붐, 4차 중동붐 되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정작 2차, 3차, 4차 중동붐에서 돈 벌어온 회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나라는 다릅니다만 하나 같은 경우에 지금 비스미아 프로젝트 철수한다 안 한다 말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중동 지역 프랙티스 자체가 첫 번째로는 기성고 인정을 가능성이 되게 빡빡하다. 즉 건물을 이만큼 지었는데 그 다음에 가격을 낮춰달라, 아니면 설계를 바꿔달라고 하면은 당연히 건설사 입장에서 철수하거나 사업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이 비용을 올려달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프랙티스가 우리나라에 비해서 훨씬 빡빡하고 잘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돌아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동 사업 신중하게 보셔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같은 경우에는 저가 수주 경쟁 우려가 있다. 중국이 1대1로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부터 동아프리카까지 뚫는 경제 교역로를 만들고 있는데, 핵심 요지 중에 하나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위시한 아라비아 반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기업들 실제로 인프라 많이 수주했거든요. 현지에서. 중국 기업과 한국 기업이 지금 저가 수주 경쟁으로 붙어서 과연 이길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또 그러면 수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격을 낮추면 이 수익성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했을 때 리스크가 절대로 없지 않다. 그래서 2008년에서 최근까지 여기 비슷한 예로 조선업 수주 많이 해놓고 오히려 어려움 겪은 회사들 있잖아요. 이런 일이 건설업에서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히 보시고, 실적이 어떻게 되고 구체적인 조건이 어떻게 되고 프로젝트 이거에 따라서 계속해서 대금 잘 받고 있는지 한번 보시지 않으면은 반드시 얼마 사이즈에 이걸 수주했다라는 것만으로는 기회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협이 될 수도 있다. 근데 반대로 그러면 건설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불확실성이 있다 치면, 혹시 건설 외에 따로 여기는 좀 수혜를 크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할 만한 업종은 따로 있을까요? 요거는 한번 보시면 사실은 사우디 정부가 알려준 약간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아까도 살짝 언급드렸지만 PIF 국부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KIC 투자공사가 있지만 국부펀드가 800조 원이에요. 운용하는 자산 규모가. 이게 세계에서 6등에서 7등 정도 되는 규모인데, PIF가 매년 애뉴얼 리포트를 냅니다. 그래서 매년 리포트를 내서 자신들이 어디에 투자를 했고 어디에 더 투자를 할 거고 이런 거를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공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 찍은 산업에 대해서 더 투자를 하겠다, 혹은 여기에
공격적으로 비중을 늘려가는 분야를 보시면 사우디아라비아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밀어줄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 플러스 네옴시티에 대한 사우디가 발표한 부분들을 보시면 몇몇 산업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좀 유망할 것 같은 게 에너지 산업 재미있게 보셔야 됩니다. 에너지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중심 경제에서 탈석유 경제로 가고 있고 이걸 위해서 블루수소, 그린수소 관련된 인프라를 계속 짓고 있기 때문에 네옴시티 내부에도 있고요. 네옴시티 바깥에도 관련된 인프라 계속해서 짓고 있다. 그럼 이것과 관련된 코어 기술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독점적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회사들은 크게 성장의 발돋움이 되겠죠. 또 더 덧붙여서 담수화 플러스 수자원 관리 관련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세계 1위 담수화 시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당연한 게 생각하는 게 사막 국가들이니까 물 아껴 쓰지 않을까? 우리보다 3배에서 4배 씁니다. 1인당. 그러면 우리보다 인구가 우리가 5천만인데 사우디 인구가 3,500만이니까 오히려 우리보다 물 더 쓰는 세계 최대 담수화 시장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봤더니 우리는 뭐 자연 강수라는 게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하늘에서 비 떨어지고 눈 떨어져가지고 이 해결되는 게 사우디는 자연 강수가 매우 적다. 그러다 보니까 다 담수화된 물로 해결해야 된다. 문제는 사우디아라비아 담수화 시설이 1차 오일 쇼크, 1차 오일 붐, 즉 1970년대, 80년대 사이에 구축됐거든요. 그걸 지금 새로 다 바꿔야 될 때가 왔다. 또 네옴시티 자체도 인구 1,000만짜리 도시니까 이 안에 담수화 플랜트 짓겠다, 수자원 산업 공격적으로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 이미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들 한번 주의 깊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IT 솔루션 하는 회사들. 네옴시티 관련해서 두 가지는 보통 알고 계세요. 여기가 제로 탄소 도시, 그다음에 친환경 도시, 스마트 시티까지는 보시는데 세 번째가 뭐냐면 초인지 도시다. 초인지 도시가 뭐냐면 도시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사고 구조를 이룬 뇌 같은 거고 여기 돌아다니는 우리 사람, 그다음에 자동차, 건물들이 하나의 뇌세포, 뉴런 같이 기능해야 된다. 그럼 이 솔루션을 누가 다 갈 거냐? IT 회사들이 가서 깔아야 된다. 그래서 한 국내에 있는 네이버랑 카카오 같은 회사들도 이미 여러 차례 MOU하고 기술 수출 관련돼서 논의 나누고 있고 통신사들도 현지랑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재밌게 보실 만할 것 같아요. 여러모로 이제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일단 봐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산업이 모빌리티.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가 그동안 모빌리티, 더 나아가서 대중교통이란 개념 자체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GDP가 1인당 25,000달러 정도니까 우리보단 못 살아도 나름 잘 사는데 산유국이라 기름값 싸죠. 사우디가 엄청 땅이 넓어요. 호주 반만 해요. 네옴시티도 서울 4,400이기 때문에 집집마다 자동차 두세 대씩 두고 그러니까 운전해서 다 다니지고 우리가 왜 버스가 필요하고 우리가 왜 지하철이 필요하고 기껏 장거리 뛰면 저기 타면 됩니다. 뭐 비행기 타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있던 지하철이 메카에만 있었어요. 근데 메카에 들어간 지하철은 대중교통 목적보다는 순례자들, 성지 순례자들, 이슬람 순례자들을 위한 목적이 컸고 최초에 드디어 대중을 겨냥한 지하철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리야드에 생긴다. 6개 호선 84개, 85개 정도 여기 되는 것 같아요. 많이 하네요. 네, 그리고 네옴시티 같은 게 인구 1,000만의 밀집 도시인데다 끝없이 긴 선형 도시니까 이 안에 모빌리티들 새로운 모빌리티 구축해야 되는데 170km짜리 도시가 없었으니까 이거를 들어가는 모빌리티는 지금 사용한 모빌리티가 아니라 더 혁신적인 형태가 돼야 된다. 가령 철도를 깔아도 초고속철도, 광역철도를 깔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이미 네옴시티 측에서 이미 발표했거든요. 우리가 이런 교통 솔루션들 눈여겨보고 내연기관차 못 들어오게 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했기 때문에 이런 회사, 이런 것에 원천 기술 가지고 있고 사우디랑 좋은 관계 맺어갈 수 있는 회사들은 자신들의 기술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쇼케이스가 되겠죠. 기존에 있던 것들이 아니라 완전 새로운 탈바꿈된 산업들이 생겨나는 거네요.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게임 산업 한번 재밌게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네옴시티라기보다는 사우디의 미래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특이하게 중동 국가들이 국내 게임 기업들의 지분 투자를 좀 많이 늘리고 있더라고요. 네. 이게 왜 그런가 싶긴 했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그 아랍을 놓고 얘기하자면 아랍 젊은이들이 할 게 없잖아요. 할 게 우리보다 즐길 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올해 초였는지 작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세계에서 한국 게임 체류 시간 유저들의 1위가 혹시 어디인지 아세요? 대표님? 아랍에미레이트입니다.
한 번 유저 1인당 체류 시간. 왜 그런 거 봤더니 안 나가고 계속 게임을 하고 일단 더우니까 여름 같은데 또 하나가 게임 자체에 대한 그 구매 수요도 있고 게임 즐기는 수요가 언제 있냐면 라마단이라는 시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마단이 뭐냐면 이슬람교에서 한 달 가까이 태음력에 맞춰서 자신들이 쓴 금식을 해요. 그러니까 금식이 정말 밥을 다 안 먹는 거 아니라 해 떠 있는 동안 12시간 넘게 금식을 하는데 그럼 우리 생각으로는 금식을 하니까 이게 뭔가 좀 사람들이 검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현지를 가면 분위기가 크리스마스랑 추수감사제랑 비슷해요. 금식 끝나면 많이 먹어요. 그리고 가족들, 친구들 다 모여서 집에서 패밀리 파티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낮에 할 게 없잖아요. 낮에 금식해야 되니까 시간 보내야 되잖아요. 보통 자는데 자다 깨어나면 뭐 하겠습니까? 휴대폰 하죠. 휴대폰 하는데 콘텐츠 중에 가장 시간 죽이기 좋은 게 게임하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 아랍 지역 자체가 그래서 게임, 특히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 수요가 많다. 그리고 빈살마 왕세자가 본인이 게임 마니아로 알려져 있는 게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인 넥슨을 포함해서 닌텐도, EA, 액티비전 블리자드 이런 회사들 주요 주주로 사우디아라비아 공공펀드인 PIF가 들어가 있습니다. 국부펀드에. 왜 그런가 보면은 이 회사들 특징이 뭐냐면 강력한 IP를 가지고 있어요. 블리자드라는 데가 디아블로 시리즈 벌써 4번 냈잖아요. 그 욕하면서도 다 사지 않습니까? 뭐냐면 이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EA 같은 경우는 뭐 피파 시리즈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근데 산업 구조가 석유 채굴이랑 되게 비슷해요. 자원 하나 딱 끌어놓고 유정으로 뽑아내듯이 좋은 IP 처음으로 만들면 여기서 계속해서 시리즈 1 나오고 2 나오고 굿즈 팔고 이렇게 가는 게 비슷하기 때문에 아랍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렇게 좋은 산업이 없다. 지식 산업인데 우리가 그동안 해오던 투자랑 이 산업의 논리 구조가 비슷한 산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IP보다는 기존에 탄탄한 IP 있는 걸 우리가 투자해서 좋은 수익을 거두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 근데 이게 참 보면은 에너지 인프라, IT 인프라, 모빌리티 게임 다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좀 잘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도 좀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게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계속 불어오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애매하네요. 하나하나 또 따지고 보면은 다른 국가들에 있어서 더 저가의 좋은 것들이 있는 분야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와 관이 풀어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풀어야 되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정부와 관이 풀어줘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게 있냐면 저가 수주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니 더 떠나서 GCC 국가들은 이게 반드시 경제 논리만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BC 분석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랑 유사하게 이게 우리가 보기에 좀 경쟁 국가보다 비싸도 예를 들어 한국이랑 우리가 외교적으로 필요하면 정치적으로 필요하면은 한국의 솔루션 사가고 한국의 기업들한테 수주 몰아주기가 가능합니다. 1차 중동부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즉 이런 다자간 외교 관계를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나가고 한국이 그중에 참여 기업으로서 경제적으로 얼마나 매력이 있느냐라는 부분을 우리 정부에서 풀어준다면 많은 기회가 생길 거다. 또 하나는 기업들 뭐 경쟁력 갖춰야 된다는 이야기는 너무 뻔하니까 제가 드리진 않을게요. 기업들 같은 경우 형제 문화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슬람 특히 이슬람법의 종교법 체계를 샤리아라고 하는데 샤리아에는 할랄과 하람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하람이 뭐냐면 할 수 없는 것들. 이슬람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콘텐츠가 뭐냐면 할랄, 즉 이슬람과에서 권유되는 것들. 그래서 예전에 우리 대장금 혹시 기억하시죠? 네. 이란에서 시청률이 80%가 넘게 나왔어요. 이 이유가 그런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들 콘텐츠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재밌는 콘텐츠를 가져가 봐야 되는데 영미권 콘텐츠는 가져가 봤자 못 써요. 왜? 노출도도 너무 심하고 콘텐츠에 뭐 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대장금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보면 궁녀들도 다 머리 정갈하게 하고 여기 팔까지 덮는 저고리 입고 다니고 뭐 이런 애정씬 이런 게 거의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 이런 콘텐츠들이 실제로 많이 잘 먹혔다. 그래서 더 좀 나가서 아랍 쪽에서 먹히는 콘텐츠 보면 인도 쪽 콘텐츠들이 되게 잘 먹히거든요. 왜냐하면 인도 같은 경우는 뭐 실제로 인도인도 많이 있지만 그런 아랍 쪽 정서를 이미 교감한 지가 되게 오랜 시간이 지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아랍의 콘텐츠 시장을 공략했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는 것도 있고 또 하나 뭐 F&B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할랄 인증받아서 수출하고 이런 본인들이 어떻게 아랍 시장에 잘 정착할 수 있는지 기업들 개개 논리 부단한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 현재 정치적인 이슈를 보면 중동 입장에서도 점점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친미보다는 좀 친중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면서 우리나라는 반대로 경제적으로는 최근에 또 한미일 협정을 맺으면서 이게 중동 국가들과 우리나라가 좀 간접적으로 멀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그런 우려를 많이 주시는데 예상과는 조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우디아라비아 특히 빈살만의 외교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사우디는 1930년대 친영 국가로 독립해서 이후 친미 국가로 전환을 지금까지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빈살만 왕세자는 반미주의자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향하는 건 탈미, 실용적 탈미다. 무슨 소리냐면 뭐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아랍 중동 외교의 상수였거든요. 당연히 사우디는 미국 편이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변화를 주고 싶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작년에 뭐 시진핑 주석 만나서 12월에 우리가 페트로 달러, 미국 귀축 통화의 기둥이었던 모든 오일 대금을 달러로만 받는다라는 거를 페트로 차이나 위안으로도 바꿀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런 행보들을 하는 동시에 계속 한국을 태핑했다. 그 직전에 어떻게 했냐면 우리나라 기업 총수들 다 만나고 가지 않았습니까? 한국 서울 와서. 이게 유례가 없던 일이거든요. 그 말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반미 외교는 절대로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 사우디에 지금 2차례나 벌써 특사를 보냈거든요. 왜? 사우디아라비아가 역시 중요한 아랍 지역, 중동 지역의 영내 파트너이기 때문에 이들과 관계가 조금 멀어질 수는 있어도 이들을 당연히 데려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국정홍보처 같은 데 가셔도 대통령 동선이 나와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되게 빈번하게 중동 지역 국가, 특히 사우디라든지 아랍에미레이트 정상 및 외교 장관들이랑 계속해서 회담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도 중국에다 일감을 몰아주기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다자간 외교를 지향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자간 외교를 해야 우리가 여기서 좋은 거 요만큼 가져오고 또 여기서 좋은 거 요만큼 가져오지. 예를 들어 우리가 친중할 거야라고 중국 기업만 몰아주면 이게 잘 풀리지가 않는다. 실제로 지금 아까 지하철 건설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철 같은 경우에 메카 지나가는 지하철 아니면 하마라인이라고 고속철도는 중국 기업들이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정작 리야드에 들어가는 지하철은 한국 기업들이 상당 부분 수주했다. 바로 이렇게 경쟁을 시키지 않을까. 어느 정도 건설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GDP 성장률이 높으면서 또 투자 역량도 가진 국가들끼리 경쟁시킬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그럼 역으로 사우디한테 줄 수 있는 것들, 사우디한테 기술로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 경쟁력을 어필할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일까? 그를 통해서 우리가 실리를 취할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일까를 국가 단위에서, 정부 단위에서 좀 냉정해 보고 그걸 통해서 풀어나가면 경쟁력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살짝 우려하긴 했었는데 그렇게 풀어주시니까 확실히 지금 사우디에서 추구하는 방향은 다자간 외교. 어떻게 해서든 기술 경쟁이 좋은 것, 그리고 뭐 가격 경쟁이 좋은 것들을 각 요소마다 좀 쓰려고 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그 안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력만 갖춘다면 충분히 기회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혹시 그러면 또 끝으로 또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또 해주신다면요.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그리고 사우디를 포함해서 중동 아랍 경제 미래에 대해서 질문 되게 많이 주시는데 저는 이게 좀 점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방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중동 관련해서는 항상 그런 이슈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무슨 테마 뭐 네옴시티 터지고 그다음에 뭐 이라크 정부 수립되고 이러면 코스닥 주가 춤추었거든요. 여기 뭐 석유 기업 몇 개가 갔고. 근데 이런 이벤트성보다는 쭉 긴 흐름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 지역이 어떻게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고 있고 이 패러다임 시프트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가치 투자를 할 수 있는 한국 회사들이 어디가 있을까를 보시는 게 조금 더 옳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꾸 수혜적 관점에서 많이 보세요. 이 수혜적 관점이 뭐냐면 우리가 중동 가서 좋은 뭐 솔루션을 팔아서 건물을 지어서 뭐 돈을 받아오자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1차 오일 중동 붐 때는 그게 맞는 이야기였죠. 근데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 지금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국에 최초로 이제 투자 설명회를 전 세계에서 최초로 한국에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저변에는 물론 당연히 한국 기업들 경쟁력도 있고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에 대해서 친한파로 알려져 있으니까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역으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는 기술과 돈을 다 갖고 오는 파트너를 좋아한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거기서 수주해서 돈 받아가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투자의 관점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진행하는 수많은 프로젝트, 네옴시티, 뭐 끼디아, 그다음에 뭐 이런 프로젝트들이 얼마나 수익성이 있고 여기 한국 기업들이 어떤 다른 외국 기업들과 경쟁해서 투자 수익 아니면 거기서 서비스를 공급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찾아보고 결정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지금 길게 말씀드렸는데 그 관련된 내용 좀 압축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옴시티가 어떤 배경에서 진행됐고 네옴시티에 통해서 기회를 맞을 산업은 어딘지 반대로 위협을 맞을 산업은 어딘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개론서로 쓴 책이니까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네옴시티 책을 또 저술하신 유태양 작가님 모시고 또 다양한 중동 관련된 인사이트 얘기 나눠봤는데요. 확실하게 또 중동 관련해서 몸을 또 계속 오랫동안 담으셨던 만큼 저로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 배운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추가적인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책 한 번씩 읽어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되세요.